내리소서. 나무아미타불 중생의 이원을 들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기합니다. 오늘 환율이 1310원까지 떨어졌어요. 환율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죠? 1450원까지 올라갔었나요? 1320원인가 3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뭐 며칠 만에 거의 뭐 150원 가까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원화가 강세. 전에는 1450원일 때마다 할 때만 해도 원화가 너무 약세이지 않나? 엔화가 제일 약세였고 그 다음으로 원화가 좀 너무 시장에 비해서 너무 약해졌다. 이제 그 각국의 이제 통화가 이제 동남아시아는 좀 이제 세거든요. 태국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이런 데는 워낙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 세계에 달러는 강세하고 각국의 통화는 낮아져서 우리나라도 낮아지는 거 뭐 당연한 거다. 세계적인 추세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원화가 약세가 거의 탑10 안에 들어갔어요. 그 뭐 브라질처럼 팍팍 떨어지고 막 그렇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훅 해서 세계에서 지금 원화가 제일 강세야. 또 이제 며칠 사이에는 며칠 동안은 원화가 이만큼 쫙 올라간 게 신기할 정도로 원화가 강세 지금 구간이에요. 오늘도 원화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오늘도 한 10원 정도 막 떨어지고 그러던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이제 가격이 환율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팔아서 나간다는 거고 이렇게 높아졌다가 내려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가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와요. 그래서 코스피하고 연동이 돼요. 코스피하고 원화하고는 연동이 되는 거죠. 원화가 이제 약세가 되면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피는 떨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올라갔다가 저렇게 원화가 약세가 됐다가 원화가 강세가 돌아서면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고 주가랑 연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상한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숨을 쉬었다가 내뱉고 쉬었다가 내뱉고 하듯이 이 원화도 강세됐다가 약세됐다, 강세됐다가 약세됐다 이렇게 주기별로 이렇게 되고 있죠. 집값도 마찬가지죠.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지금 한 30% 정도는 떨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10%, 10에서 30% 정도, 많이 떨어진 곳은 30%. 헬로시티 이런 데는 뭐 이제 5억씩 떨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러던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모른다. 이제 주가야 기준이 있어요. 주가야 이제 그 PBR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퍼가 이제 2,400에서 2,600 사이면 그냥 이제 요 사이면 적정가다. 어떤 사람은 2,800이 적정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2,400 밑으로 코스피가 떨어지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저절로 그냥 나중에 올라간다.
처음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번에 2000 밑으로 떨어진단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2000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2150에서 다시 상승해서 240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2400이 넘고 2500이 넘으면 줄이고, 그리고 2000 그 밑으로 2200이 무너지면 그냥 무조건 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가 계좌가 녹지 않고 그냥 성장하게 된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런 기준이 아주 간단해.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기준이 어려워. 막 계속 떨어지는데 모든 사이클이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거라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제 사이클들을 보면 2000년대 초에서 2008년까지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때는 정권이 잘못해서 상승한 줄 알았어. 그때는 온 국민이 정권 욕을 했죠. 부동산 많이 올려놨다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올랐어. 세계 자산 가격이 다 올랐던 거고, 2008년이 되면서 다시 하락을 엄청 세게 해서 2016년까지, 15년에서 6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한 5, 6년을 이제 계속 하락해서 줄줄줄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5년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오르더니 2017년, 18년 수직 절벽으로 쫙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2021년 작년 겨울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022년, 23년, 24년도 가나?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구 문제도 심각해지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심각해져도 점점 줄어도 1인 가구는 더 늘어난다. 그래서 지배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배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2023년이 될지는 4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자산 가격이? 그런데 얼마큼 떨어졌다가 상승할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1차 요인은 금리잖아요. 금리가 이제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에서 0.25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지금이 3%인가 그렇죠? 기준금리가 3%면 여러분들 최강금리는 6%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좀 심하면 8%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3.3%에서 3.25가 되냐, 3.5가 되느냐, 이거는 또 그럼 나중에 우리는 8%, 7%, 8%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한두 푼도 아니고 다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예전에 2점 몇 프로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 작년, 재작년 막 사고 그럴 때 2점 몇 프로 쓴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이 다 5%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빌렸으면 5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 5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80만 원, 뭐 이렇게 80만 원 내야 돼. 2억. 그러면 2억 더 빌리고 5억 빌렸다. 5억 빌렸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200만 원씩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하면 못 버티겠다. 이 사람들은 100만 원 내다가 200만 원 내면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경매가
그 체결이 안 되고 계속 유찰되고 2번 유찰되고 3번 유찰되고 그런 게 쫙 깔렸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쉽지 않다. 그럼 금리는 어디까지 오를까? 아마 이제 24일 날은 0.25를 올릴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0.5를 빅스텝을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 총재가 0.5를 올리면 엄청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엄청 큰 실수해서 우리나라가 휘청할 수가 있어요. 0.25 올려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만 해도 국민들은 힘든데 국민들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은 채권이 여러분들은 금리가 높아가지고 힘든데 회사들은 회사채 채권을 그 리볼딩을 시키려고 해도 만기가 되면 새로 이제 상환을 하고 다시 또 새로 끊고 하거든요. 그게 새로 안 끊어져. 상환을 할 수밖에. 상환해서 그전에는 5% 저 우량한 회사는 5%에 팔고 해서 이제 5% 해서 금리를 100억에 땡겼단 말이에요, 돈을. 근데 지금은 5% 아무도 안 해줘. 삼성전자 같은 그런 우량한 회사도 10%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중소기업은 20%도 안 한다. 이렇게 얼마 전에 한신공영인가요? 한신공영 65% 했어. 65% 해가지고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겨우 돌리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채권이 이제 김진태가 이제 강원도지사가 그 레고랜드 그거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 채권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득 차 있었는데 돌 하나 던져가지고 완전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 엉망이 돼서 못 버티는 그런 게 많은데 게다가 이제 더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전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완전 다크호스야 이거. 이제 큰일 났어. 한전에 이제 이 빚이 한 분기에 7조, 8조씩이니까 1년에 30조씩 적자거든요. 이 30조 적자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채권을 팔아가지고 이거 메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사채들이 다 문제가 힘들고 이렇게 한 것은 PF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PF에서 그 문제도 크지만 요 고래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 한전이라는 고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세를 안 올려서 전기세를 올려야 되거든. 민간 전기세를 안 올리더라도 기업의 전기세라도 올려야 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 전기세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기업의 전기세를 안 올려줘.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가만 보면 한전이 지금 보존해 주는 거예요. 한전이 자기가 적자들을 이렇게 적자를 해마다 쌓으면서 기업들은 적자를 안 내고 기업들은 전기세를 적게 내니까 그만큼 기업이 이익인 거잖아요. 기업의 수익이 기업이 그 분담해야 될 것들을 한전이 혼자 다 분담해가지고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전기세 안 올리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는 이제 계속 오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겐 큰 관건이잖아요. 금리는 내년까지는 오를 거라고 그러죠. 이제. 지금 미국 연준의 4%니까 많이 보면 5.5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거다. 미국에서. 적게는 5%까지. 네. 지금 4.25에서 5%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피봇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그것을 이제 피봇을 선언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도 오르고 다우존스도 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5%를 하더라도 5% 기준금리가 5%가 되면 우리나라는
4%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 4%까지 가겠지. 이 미국이 5% 가면. 그럼 우리는 7%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내려지냐, 앞으로 금리가. 금리는 인플레가 꺾이면 이제 금리가 이제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플레가 꺾일까? 지금 이제 CPI가 이제 7.7을 찍어서 많이 그 전에 9.1까지 올라갔나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내려갔다가 여기서 그냥 한 5에서 6%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많은 거예요.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계속 저러고 미중 갈등이 저렇게 계속 이어지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고 2~3%대에서 그냥 정지해 있었던 거예요. 중국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비싸졌어요. 중국도 1인당 GDP가 15,000불인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더 이상 물건을 싸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해마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급망을 중국으로 하지 않을 거다. 그러려면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많아지면 미국 물가는 당연히 내려가지 않는다. 미국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 2.5%로 쑥 CPI가 2.5%로 내려갈까? 이러면 좋죠. 우리 금리도 그러면 다시 이제 7% 하던 것이 5%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지금처럼 저렇게 미중 무역 갈등을 하면 그냥 인플레는 5% 정도에서 4에서 6%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럼 금리는 어쩔 수 없다. 야, 금리는 즉 옛날 작년, 재작년에 쓰던 금리는 앞으로 다시 나타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2.5%, 2% 이런 금리는 앞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럼 아파트를 살려면 그냥 5% 금리를 기본으로 삼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라 하겠죠. 그렇다면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전망은 그래요.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야,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더 최악은 이제 더 나빠져서 더 이렇게 그냥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은 우리가 싸게 그냥 살 수 금리를 돈값이 굉장히 쌌던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지난 역사 수천 년에 우리